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오늘의 가장 핫한 경제계 이슈들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로 미국의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3월 21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FOMC가 예정돼 있는데 그런데 전일 파월 의장의 지금 발언 때문에 또다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뚜껑을 열어봐야 네. 뭐 우리가 알 수는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시장에서 연준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시각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아무리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연준이 걸어온 길은 묵묵히 걸어왔었던 네. 길이고, 연준이 결정을 내려야만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지,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연준이 뭐 귀담아 듣긴 하겠지만 예.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전혀 뭐 근거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지금 상황들을 좀 우리가 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는 3월 21일 날 열리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당금리가 4.75%니까 이제 0.25, 그러니까 25bp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5%대 금리 인상에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시각들, 제가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이 발언하기 이전의 시각입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지금 미국이 12월 달에 밝힌 바에 의하면, 연준이 밝힌 바에 의하면 5.1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면 한 번 올리면 이제 5%가 되는 거고, 한 번 올리면 5.25니까 네.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3월 달에 올리고 또 한 차례.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것은 그거보다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5.5 정도 이제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말일투가 상당히 좀 격앙된 네. 상황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최근에 경제 지표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현재 지금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종 금리가 생각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5.5 예상을 했었던 것이 시장에서는 벌써 5.75에 대한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포인트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폭이고요. 1%포인트면은 25bp씩 4번 가야 되고, 그렇죠. 또 한 차례 만약에 이번에 3월 달에 50bp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시장에 있어서는 부담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50bp를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25bp씩 2번 정도 함으로써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룸이 일단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발언 이후에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좀 나타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글쎄요, 뭐 일단은 최종 금리가 얼마가 될지, 어디까지 올릴지는 솔직히 파월 의장도 잘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지금 뭐 어디까지 올려야 되겠다 심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연준 위원들께서도 심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근거 수치에 따라서 마음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근거 수치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일 수도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일 수도 있고, 미국이 다양한 IRA법이라든지 치포 동맹을 해서 미국의 막대한 현재 고용을 창출해내는 변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뭐 예단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고용과 물가와 소비가 강한 트리플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은 고용이 조금 둔화될 거를 봤습니다만, 지금 3%대 고용이 확고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가 같은 경우도 이제 6%대 수준에서 쉽게 꺾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9%대 물가에서 6%대 물가로 내려오는 것은 쉽게 내려왔습니다만, 6%대부터 내려오는 것은 저항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필수 소비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고용이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쉽게 꺾인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물가가 꺾이려면 고용이 일단 흔들려야 됩니다. 고용이 흔들려야 일단 우리가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할 텐데, 고용이 좋으니까 소비를 상당히 늘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라면 물가가 쉽게 못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이에 따라서 파월 의장께서는 금리를 대폭 올릴 수 있다. 이게 과연 이번에 3월 달에 올리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바로 이제 5월 달에 있으니까
5월 달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것인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월, 5월, 6월 달에 이제 FOMC가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이제 50bp 올린다라는 수치가 그 전만 하더라도 대략 많아야 한 30% 정도 견해, 15% 정도 견해였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하룻밤 네.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도 대비를 하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채권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선 상황,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쉽게 경기가 안 꺾일 것이다라고 보는 상황이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은 벌써 5%를 넘어섰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채권 시장에 있어서의 선 반영 속도가 빠르다라는 점 이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보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하긴 했어요. 하지만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제가 폭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은 작년 우리가 6월 달과 9월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75bp 한다고 그랬을 때 그들 시장은 약 3, 4%씩 폭락세를 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봤는데 50bp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한 1% 남짓밖에 안 빠졌어요. 그만큼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바닥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네. 바닥에서 일정 부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도 빠지는 폭이 좀 작다라고 보는 거죠.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금리가 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저는 강하다라는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안 깼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2,400을 안 깬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본다라면 시장이 나름대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 그럴까요? 네. 아니면 뭐 예측 가능한 영역이 됐다 그럴까요? 뭐 이런 부분들로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밤이 이제 뉴욕 증시가 어떻게 결정될지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내일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저기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옵션 만기 3월이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여기에 이제 뉴욕 증시의 오늘 새벽의 횡보, 오늘 만약에 뉴욕 증시가 또 빠지게 된다면 내일 국내 시장은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유심히 예의주시는 해야 되겠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파월 의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을 하니까 또 미국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긴축이 결국에는 지난번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았지만 가파르게 긴축을 실시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실업률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뭐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준이 목표하는 것은 실업률을 늘리는 거예요. 네. 연준이 12월 달에 2023년에 경제 목표치를 봤을 때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1.7로 받고 0.5로 받고 0.5% 네. 경제 성장하고 실업률은 4.7을 제시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3.8이거든요. 1%포인트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도 연준은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잡고자 하는 것은 물가이기 때문에 실업률이란 토끼가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실업률이란 토끼가 도망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좀 꺾이면서 실업률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고용이 잘 됨으로써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니까 지금 연준이 좀 당혹스럽게 금리를 그렇게 된다면 연준은 어떻게 되죠? 금리를 더 올려야죠. 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있어서 다양한 반응들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글쎄요,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 같은 경우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미국의 신재생과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그쪽에 대한 고용도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네. 이렇게 본다라면 셈법이 더욱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고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또 금리를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리는 것으로 현재 지금 또 얘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 미국은 괜찮지만 이 신흥국들이 그 유탄을 막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파월 의장의 강력한 의지가 3월 21일 FOMC에서 어떻게 좀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행동주의 펀드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인수 경쟁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장님 저희 앞서서 뉴스에서도 뭐 SK스퀘어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무역 홀딩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쪽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지금 논란과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좀 과거와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고요. 네. 결이 좀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주주들을 이제 위한다라는 거. 물론 이제 위한다라는 내면을 보면 이게 소액주주냐 대주주냐에 따라서도 갈라지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를 예. 하고요. 하지만 이제 많은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정책적인 보완되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좀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뉴스들을 네.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HDC 현대산업개발의 2천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주가가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사주 취득은 자사주 신탁과 자사주 직접 체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탁 같은 경우는 직접 뭐 이렇게 우리가 안 사도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현대산업개발이 얘기하는 것은 직접 취득입니다. 3개월 내에 주식을 전량 다 사야 되는 예. 법적인 의무 조항까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자사주 이런 것은 진정한 자사주죠. 우리가 취득 공시는 저는 진정한 자사주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신탁 공시 같은 경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탁 공시한 기업의 약 90%가 자사주를 실제로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신탁 같은 경우는 그냥 허울 좋은 자사주고 진짜 마음이 있으면 왜 수수료 줘서 증권사에 맡기죠? 예. 자기들이 그냥 직접 사면 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산업개발의 행태는 굉장히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네, 거죠. 진정성이 있다. 왜 네.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걸 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아픈 과거가 있죠. 네. 광주 지역에 있어서 아파트가 부실공사가 되면서 무너지는 사태가 있었고 그것을 다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지으면서 약 5년 내지 6년 동안 좀 수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대략 한 200억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입주 예정자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180억 정도 지급했다. 그 기사를 봤어요. 예.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자신들의 비용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물어준 것만 180억이지 이거 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 현대산업개발이 대략 한 2천억 정도 또 하는 네, 부분들이거든요.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순수하게 어떠한 뭐 법적인 부분을 따지기 이전에 현대산업개발 오너의 결단에 따라서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현재 바닥을 좀 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이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자사주 취득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죠. 여기에 또 배당도 그렇습니다. 배당도 이제 2022년 12월 31일자 말인데 600원 배당을 결정을 했어요. 네. 600원 배당을 결정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2021년에도 600원 배당을 했고 이번에도 600원 배당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배당 수익률이 한 2% 정도였는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무려 5.6%로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 배당까지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분들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오랫동안 뭐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 배당을 좀 주고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수익이 물려서 갖고 있으실 수밖에 없었는데 물려 있다 하더라도 5%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은행 이자 수익 정도는 벌었죠. 그렇죠. 그러고 이번에 자사 취득까지 한다라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주주 친화적인 방식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뭐 표본 사례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빼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인 예.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라는 이름의 이제 펀드들이 조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경우인데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경우 이제 뭐 행동주의 펀드의 공개 매수가 이제 끝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 행동주의 펀드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냐에 대한 어떤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행동주의 펀드는 펀드예요.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금들을 모아가지고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고 나면 나중에 거기서 돈을 빼야 되죠. 네. 행동주의 펀드가 회사를 운영한다?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얘기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기업을 인수한 이후에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목적이지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은 행동주의 펀드 사전에 단 한마디도 들어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네. 어찌됐든 행동주의 펀드가 근데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들어갈 때 아니면 기업에게 어떤 걸 요구할 때 정상적인 기업의 요구가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불가능하죠. 이제 비정상적인 기업들을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좀 표현이 좀 뭐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에 제3자가 와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마련돼야 되겠죠.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뭐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뒷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주주 같은 경우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어떤 매각까지 플러스 됐다라는 점, 그다음에 그 자제분들 두 분에게 시비를 발행해서 결국 경영권을 승계해 줬다라는 점 여러 점들이 있습니다만 오스테인 플란트가 이제 횡령 사고 이후에
대주주의 어떤 그 회사에서의 차입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들이 이참에 다 모든 것들이 정리됐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사에 나오는 내용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뇌피셜을 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행동주의 펀드가 또 다른 행동주의 펀드가 KTNG에 대해서 인삼 부분과 담배 부분을 분할하라, 네, 인적 맞아요. 분할하라라는 부분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KTNG는 거절을 했죠. KTNG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행동주의 펀드의 말을 들을 요인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KTNG 같은 경우 이렇게 나선 강한 자신감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복잡한 건 또 SM과 관련된 것들이죠. 네. 일부 펀드가 좀 들어와서 SM에 대한 인수전이 하이브와 카카오가 경쟁이 격화됐죠. 하이브 같은 경우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카카오가 이제 15만 원이라는 가격을 부름으로써 이게 좀 달라졌다라는 점에 좀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굉장히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은 이수만 전 의장의 어떤 복잡한 속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대주주 회사를 설립했던 대주주는 지금 현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만 보이고 나머지 두 회사가 이것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카카오와 하이브의 주가가 다 빠진다라는 거죠. 네. 승자의 저주가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둘이 싸우다 보니까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고 둘 다 일전 없는 실탄을 쏴야 됩니다. 일전 없는 실탄을 과연 한 회사를 더군다나 대주주가 이것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이브 SM이 나쁘다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 하이브 입장에서도 SM, 카카오 입장에서도 SM, 과연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는 냉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는 네. 거죠. 이 싸움의 시작에도 행동주의 펀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DB하이텍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예. DB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물적 분할하려다가 주주들의 반대에서 못했던 회사예요. 근데 오늘은 물적 분할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내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설계도를 갖고 오면 물건을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거와 그다음에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고객들에게 주는 거고 이거는 설계도를 갖고 오면 물건을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TSMC와 같은 형국입니다. 예. 근데 이제 TSMC와 다른 것은 TSMC는 단순하게 만들어주기만 하는데 DB하이텍은 만들어주는 회사와 설계회사가 같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 의뢰할 때 내 설계도가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우려감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이 두 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분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적 분할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DB하이텍,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주는 회사는 상장을 유지하고 설계하는 회사는 비상장으로 바꿔서 그 밑으로 편입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LG엔솔이 갖고 있었던 LG화학과 LG엔솔 둘 다 상장시키는 것과 다르죠. 지금 현재 DB하이텍의 모습에서 오히려 현재 지금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비상장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오히려 DB하이텍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인 요소고 예. 여기서 들어오는 자금을 가지고 DB하이텍의 노후된 라인을 현재 교체할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관심이 고조된다. 물적 분할에 대한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화답한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현대백화점에 대한 인적 분할 부결 소식입니다. 네. 이건 소액주주들이 이겼다라고 표현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대백화점이 멀쩡한 회사를 갑자기 인적 분할하는 거예요. 예. 왜 인적 분할하느냐? 현대그린푸드와 관련해서 형과 동생이 지분을 나누기 위한 인적 분할이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대주주 형제가 나누는데 거기에 개인 주주들이 동참을 하라? 이거는 개인 주주들께서 표 대결에서 이겼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것도 좀 고무되는 사태가 아니겠는가. 결국 과거에는 대주주들이 결정을 하면 소액주주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주주로서 내 한 표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못했었던 할 수가 없었죠.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상을 반영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주총장에 가야 돼요. 네. 주총장에 가서 내가 손을 들고 얘기를 해봤자 거기 소위 주총꾼들이란 분들이 계셔서 다 이제 됐지만
지금 전자투표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주총장에 안 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100종목을 갖고 있으면 주총장에 100군데 못 가잖아요. 근데 100종목에 대한 투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익에 어떤 뭐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것을 그 대주주들이 결정하는 것이 내 재산에 손해가 난다라면 반대 의사 표명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3월 말에 곧 주총, 이제 3월 중순부터 주총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다 통보 지금 뭐 문자로 받으셨건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시던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권익은 스스로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번 현대백화점 사태에서 우리가 보여준 표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주총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이길 희망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리 소액주주라도 이제 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아시다시피 2차 전지주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과열이 아니냐 싶기도 해요.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뭐 아무 누구도 네. 모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알려주시면 있죠. 참 좋을 텐데요. 예, 네. 뭐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뭐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고 자고 일어나면 떨어져 있고 하는 부분들이기 내 것만 때문에 떨어져요. 예, 뭐 근데 현재 지금 뭐 에코프로 관련 주식들에 대한 주가 급등세가 상당히 좀 가열차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예. 이게 뭐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 주들은 이제 양극재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폐배터리까지 연결이 되면서 다양한 이슈몰이가 되면서 현재 주가가 급등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뿐만이 아니라 성일 하이텍 등 폐배터리 업체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오늘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셀 업체들도 다 강한 부분들이죠. 대부분의 2차 전지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심지어 뭐 전기 오토바이 관련된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뭐 2차 전지와 연관성만 있다라면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죠. 자, 오늘 에코프로가 올라가는데 안 오른 종목은 뭐야? 네. 2차 전지 중에 뭐 올라갈 게 뭐야? 이런 식의 어떤 숨어 있는 종목들을 예, 찾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제 상황들이 이제 부각이 됐죠. 네. 이제 숨어 있는 주식 그게 있다라면 그거는 정말 글쎄요, 뭐 지금은 뭐 불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갖고 있는 폭발력 때문에 이렇게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올 들어서 이제 가장 크게 올랐던 두 가지 섹터가 이제 인공지능과 2차 전지인데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미래 생활상을 바꿀 것이다.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2차 전지는 우리가 현재 지금 만지고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전기차가 뭐 주위에는 뭐 이제는 뭐 흔한 뭐 그냥 네. 뭐 일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게 이제 커지게 된다. 아직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라는 어떤 특정 종목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가면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관련 산업들의 이제 글로벌 호황이 현재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크니컬 쪽에 대한 주식들은 다 빠졌어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IT 다 빠졌는데 오히려 2차 전지는 올랐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이 파이는 커진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당장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에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글로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챗GPT 관련해서 미국 종목들이 오르고 엔비디아가 오르지만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건 미국만의 어떤 수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혜를 보는 거죠. 미국의 배터리 회사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네. 미국의 배터리 회사가 없고 유럽에도 이제 설립이 되는 겁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세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만 물론 이제 IRA 법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전 세계에 공급 가능한 공급망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단기간에 이것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견들이 이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이제 밸류가 비싸다. 이것의 예. 성장성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논쟁거리는 아니다라고 봐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아시고 이해하고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현재 주가 수준이 그러면 높냐 남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 100%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과연 높냐 남냐, 성장성에 방점을 찍는다라면 아직도 더 갈 길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성장성이 있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기 과열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PR이 몇 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PR 20배가 높을 수도 있고요. 예. PR 100배가 낮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물론 그걸 PEG로 보면서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계산이지 우리의 투자 심리는 한없이 더 극대화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보셔야죠. 아, 이거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나는 못 사겠어.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바보가 아니에요. 네.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사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 이제 보고.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꺾였을 때는 또 상황들이 또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밸류 논란들이 좀 시작이 되고 있고 일부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귀 기울이셔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 예. 그다음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왜 그들이 지금도 오늘도 이제 주가가 10% 넘게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이 고민을 해보셔야 이번에 당장 2차 전지를 사라 팔라라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하셔야 다음에는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아니었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였죠. 그전에는 뭐였죠? 리오프닝이었죠. 네. 그전에는 뭐였죠? 태조 이방원이었죠. 네. 그런 것처럼 3월 달 지나고 4월 달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꼭 얻으셔야만 다음에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어내실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중립적인 의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는 뭐 사랑의 배터리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뭐 요즘 그 노래가 다시 유행한다면서요. 예. K배터리로 많은 분들이 예. 좀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